빠르게 그럼 바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부회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미노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중국 시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매주 발표하는 그 위클리 자료를 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3월 16일 이후에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할 정도로 본토하고 홍콩 증시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상하이 락다운 관련해서 락다운 충격이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 위축, 그리고 부양책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시장에 발휘되지 못하고 펀더멘탈 자체가 생각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냈던 자료의 제목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저희가 2분기에는 일단 더 강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지만, 시장은 현재 그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락다운 자체를 완화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4월 말 정치국회, 그러니까 경제 주제로 하는 4월하고 7월 달그 두 번의 이제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됐던 중앙정치국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3월 하순부터 중국 정부가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 일단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동태 청령이라고 얘기하는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방역 기조랑 올해 연간 5.5% 성장 목표,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다는 부분 수차례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양립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두 가지 미션에 대해서 어쨌건 좀 회의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성장 목표 5.5% 달성을 하려면 1%, 그 1분기에 4.4% 후반대 정도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데이터 나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더 강력한 좀 고도화된 부양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일단 3월 16일 날 류호 부총리가 주재했었던 금융 발전위 회의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일단 바닥 확인을 기대했습니다만, 어제 급락 자체는 이 미중 금리 역전 이후에 어떤 위안화 환율 약세, 그리고 락다운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3월 달처럼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아닌 오히려 더 로컬 개인이나 로컬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극악하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각종 지표로 상하이 중심으로 락다운의 충격을 좀 추정해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중국의 물동량 지수, 그러니까 화물 운송량 지수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물동량은 다운됐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 같은 것도 마이너스 한 35% 정도. 뭐 당연히 뭐 그 트래픽 관련이나 인구 이동 관련된 지표들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다운, 동기 대비 상당히 추세를 좀 이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산이나 제조업,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역시 4월 달에는 상당히 부진한 지표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일단은 접종률 높이면서 야전 병원이나 최소한의 준비들을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버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 2분기에는 어쨌건 상하이시는 실패한 방역 상태이고, 기존에 이제 3주 전쯤에 선전시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이제 그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하듯이 아주 과감한 락다운 이후에 짧고 굵게 6일 정도의 이제 락다운을 해제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하이시기냐 선전시냐 뭐 이런 형태의 그 어떤 락다운 모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하지 않으면 2분기 성장률이나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생각에 일단 두 가지 요인이 그 부양책을 제약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미중 금리 차 역전 이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잘 버티던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절하가 되면서, 사실 제가 코멘트한 부분에서 최근에 미중 간의 실질 금리 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명목 금리 차 역전이 당연히 부담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일단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일단
최근의 동향을 본다면 인민은행이 좀 단기적인 부담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재정 정책이나 혹은 지준율 인하 이후에 창구 지도를 통한 대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좀 되고요. 저희는 그래도 2 분기에 결과적으로 좀 상향된 어 밴드 하에서 위안화 환율이 조금 조금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최근에 인제 주식이나 채권 쪽에 자금 이탈은 있습니다만 어쨌건 상하이 쪽이 5월 상순쯤에 피크아웃을 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느끼는 달러 확보전이나 단기적인 부분도 좀 진정이 될 거로 생각을 갖고 있고, 미중 금리 차가 가장 극심한 구간을 이미 지금 현재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양책의 효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은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인플레이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코어 CPI 같은 핵심 물가, 근원 물가가 워낙 1% 대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급에 의한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로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부양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진해서 부진한 소비자 물가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정책은 쓸 것으로 계속 예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인제 그 중국의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미 급락을 했고 향후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 원재료 부담이 커지면서 전방 산업이 마진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장은 뭐 락다운이 상하이 쪽 중심으로 빨리 그 좀 피크아웃을 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전월비로 보면 3-4월, 특히 4월 정도를 바닥으로 1차 저점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점 확인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면 상당히 그 가격적으로 이미 밸류에이션이 40% 가까이 빠진 중국 증시가 일단 '지수 하단은 좀 구축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1-2월 달에는 미중 금리차 축소, 3월 달에는 러시아 쪽 이슈,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 이탈과 위안화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숫자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부분은 로컬 자금의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5-6월 달은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좀 방어되면 될수록 지수 하단 정도가 구축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기회를 잡는다면 3 분기 이후 정도로 좀 완만하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그나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중국 락다운 관련해서는 제가 뭐 방역 전문가도 아니고 예단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이도저도 못한 좀 외통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홍콩 상황을 봤을 때 홍콩과 굉장히 그 유사하게 3차 접종률이나 병실 확보 이런 것도 당연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같은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방역이나 제로 코로나 전략 자체 보완해 가면서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는 좀 탄력적이지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좀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좀 앞두고 있어서 다음 달에 저희가 기회를 좀 주신다면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회장님 매번 이렇게 아침마다 저희에게 그 중국 시장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그 우리 김용환 부회장님 발표하시거나 공유하신 내용 중에서 중국 경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하고 싶으신 분이나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영화 소장님도 입장에 계시죠? 네,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베이징도 지금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위챗에서는 서로 친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던데 베이징 한국인들이 있는 왕징에도 조금 어 좀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베이징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이 있는 왕징에 먼저 지난달에 먼저 생겨서 소호가 전체가 봉쇄된 적이 있고요. 그게 풀리고 네. 나서 지금은 도양구 쪽에 많은 그 환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많다고 해봐야 우리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국경 전체에 한 20명 나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요새 한국창업원이라고 그 조양구에
그 네네.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부들도 지금 못 들어와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복병은 어제 하고 그다음에 이틀 걸러서 내일 하고 그다음에 이틀 걸러서 또 금요일 날 하고 이렇게 3번 그 조양군은 그 핵산 검사를 전체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오전에 일 안 하고 그 핵산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 네.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녁에 중국 친구들과 같이 저녁도 먹었지만 중국 친구들 자체들도 이미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민중들의 생각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는 20대 당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사회 안정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제로 코로나도 사회 안정이라는 큰 목표 속에서 그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 불안해진다면은 민심이 흉흉해진다든가 불안해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제로 코로나라는 것을 유연하게 그 좀 퇴로를 찾아서 새로운 구호로 이렇게 그 정책을 이끌어 나갈까 그런 방향이 지금 연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어제 어제부터 이제 강력하게 PCR 검사를 북경 전체를 하기 때문에 상해 이제 뒤어가지고 상해에서 뭐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가지고 북경에서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슈퍼가 많이 비고 막 그랬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참 걱정입니다. 이게 봉쇄가 되면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지역에 중국과의 저희의 이제 경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빅스텝을 또 공연히 발언을 했고 이달 말에는 50bp, 심지어 다음 달에는 뭐 70bp까지도 75bp까지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소 2년 정도까지는 이러한 금리 인상의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황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결국은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화폐가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동안 앞서 우리 김영한 부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이 나름대로 위엔화는 좀 선방하고 있었는데 위엔화마저도 지금 사실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글로벌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신 분도 사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아시아연구소 부소장님이신 신범식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팬데믹 이후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발발된 전쟁이 지금 2달여 지속되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러시아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고요. 저희가 신규형 소개를 먼저 하고 오늘 본 발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 대표님이시죠. CS 글로벌 컨설팅의 대표님으로 계신데 페이스북에서 저희 중자연 활동을 보시고 이렇게 중자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 주셔서 오늘 세미나에 모셨고 간단히 좀 자기 소개해 주시고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순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CS 글로벌 컨설팅 대표 최순희입니다.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회원으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회원 자격을 부여해 주신 중자연 고문단 회장단 그리고 운영위원장이신 최흥진 정론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이제 수교 2년 후인 1994년에 한국에
유학을 온 아마 중국에서 초창기 한국 유학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그 천안문 사태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목격을 했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 대기업과 금융업, 특히는 이제 은행 업계에 종사를 하면서 한국의 그 IMF와 금융 위기를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그 은행업에 다 종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 기업과 은행업 현장에 있으면서 기업 산업 그리고 자본시장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국제금융의 흐름 뒤에 그 국제정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이제 쭉 관심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국제 금융과 경제의 제재와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공급망 이슈 등 관련한 경제 안보 그리고 그런 것들의 그러니까 기업과 산업을 보면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정책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이제 기술 정치 이런 것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범식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시니 또 이제 기분이 좋고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신한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연구소, 또 여신기획부, 또 애널리스트 하셨고, 글로벌 사업부 또 중국법인 설립이나 중국팀 담당으로 쭉 근무를 해 오셨는데, 중국의 또 중앙재경대학교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 유학 오셔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에서 석사하시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또 연대에서 경제가 결국은 이제 정치, 외교, 안보, 국방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셔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재회에서 좀 더 많은 좀 역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식 교수님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네, 저희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학교에 출근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범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또 아시아연구소에서 부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논의가 초청을 받고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요, 제가 보면 러시아에서 직접 공부를 하셨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현재는 우리 외교부 합참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문제연구소 복합안보센터장도 겸직하고 계신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국제관계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발표해 주실 거고 발표 들으신 이후에 궁금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과 전망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진 함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릴 내용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삼중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전쟁의 배경, 시작, 전개, 전망 그런 순으로 이제 전쟁 분석을 좀 진행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영향,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한 함의 이런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후일 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겪었던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우리가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게 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자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중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이것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이 개입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삼중 전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전쟁의 이제 중요한 한 차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도의 그 유럽 안보 질서를 구축하고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타자화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 러시아가 힘이 없을 때는 괜찮았지만 러시아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자신의 강대국 세력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 두 의지가 충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방편으로서 나토 가입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최선의 대안이라는 판단이 서고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권을 막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상당히 커다란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외교정책적인 의지의 충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형태로 이제 발현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벌어진 내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개의 공화국이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이제 분리주의자 사이에서의 전쟁이 2014년부터니까 거의 8년 가까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돈바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그래서 이 돈바스 전쟁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 착종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중의 이 의지와 정책과 그리고 또 이 이념과 가치의 대립 구조가 한꺼번에 겹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거나 한 측면에서 풀어가려고 했을 때 풀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삼중전쟁으로서의 성격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중전쟁에서 첫 번째 국면,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이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이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때 크게 이제 뭐 국제정치학에서는 먼 원인, 그래서 멀 원자를 써서 원인과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인,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쟁이 그 시점에 이제 발발하게 된 죄송합니다. 발발하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촉발 원인,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원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서방의 이제 대립 구도가 그 전쟁의 원인을 이제 설명하게 되죠. 탈냉전 이후에 사실은 유럽에서 이제 안보 질서를 놓고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중후반서부터 시작해서 탈냉전, 고르바초프 시대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 시기 유럽 안보 질서가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유럽 내에서는 유럽 안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게는 유럽의 안보는 유럽인들 스스로가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럽주의라고 하는 이제 흐름이 한쪽에 있었고요. 그것보단 전통적으로 우리가 냉전 시기를 거쳐왔던 우방으로서 미국과 함께 이 유럽의 안보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서양주의, Transatlantic Alliance라고 하죠. 대서양주의적인 동맹 구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서양주의자 그룹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러시아와도 화합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 안보 구조 속에서 끌어들여서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유럽, 아주 넓은 유럽, 그래서 이제 그 대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유럽주의, 대서양주의, 그리고 유라시아주의 내지는 대유럽주의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논쟁 과정 중에서 유럽 국가들은 자신의 EU 구축과 관련되어진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미국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돼서 대서양주의적인 대안을 대변하는 나토가 탈냉전 이후에도 살아남으면서 유럽 안보 질서의 중심 기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대유럽주의, 뭐 OSC라든가 이런 기구가 대표적인 그런 대유럽주의 내지는 유라시아주의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소련이 이제 해체되어지면서 러시아가 들어왔을 때 러시아는 그 기존에 있었던 탈냉전적인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이 유럽과 함께 이 서방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뭔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나토 중심의 안보 질서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미국이 주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구조에서 이 해양적인 중심 세력으로서 대륙의 중심인 러시아가 일종의 그 군사적 강국으로 남아서 여전히 도전적인 이 존재로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러시아를 이 구조 안에 포괄시키는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소극적이었고 점차 이제 부정적인 입장들이 강화된 거죠. 결국 그런 배경하에서 나토가 확장되어 가는 거고요. 근데 나토가 확장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개방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중소국들 입장에서는 이런 집단안보 조약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편이고 좋은 방편이죠. 근데 문제는 이 나토의 확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러시아에게서도 굉장히 강했고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토가 러시아와 대항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 확장이 자연스러운 그냥 기구의 확장이라는 면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러시아에게 이제 위협으로 인식되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러시아가 국력이 증진되어지면서 그 이전에 90년대 힘이 없었을 때는 수세적 방어라고 하는 대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푸틴 대통령이 2기를 지나면서 이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세적인 방어 전략으로 변화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990년대 이렇게 붉은색이 지금 이제 나토이고 이 나토 자체가 당연히 냉전 그 마지막 시기까지 구도는 사회주의권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발트해 3국, 그리고 발칸 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노란색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나토가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2008년 부쿠레슈트 선언 이후에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이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러시아와 이제 그 서방 사이에서 충돌의 형태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이 힘의 겨루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조지아가 먼저 이제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가 공세적 방어 전략의 핵심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그 러시아의 핵심적인 이해 지역에 적대적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러시아식 발상이 조지아 전쟁을 2008년에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의 그 나토 가입 시도를 무력화시켰고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 지역화하면서 나토 가입을 일정 정도 유보를 시킨 러시아적인 대응을 보여준 겁니다. 2008년에서 14년 사이가 본격적으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충돌하게 되었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가까운 원인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 이제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소련에서 독립했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같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갑자기 생긴 거죠. 세계 3위의 핵 강국이 우크라이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저기 저 인공 스피커가 옆에서 뭐라 그러는군요.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고.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미국과 함께 봤을 때 이 핵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라는 걸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식의 강대국들 그리고 또 핵
그 확산 금지를 이야기했던 나라들의 이제 핵 포기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장을 한 것이고, 러시아는 기술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 과정들을 실행하고, 미국은 넌루가라고 하는 상원의원들의 그 바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의 이 핵과 관련되어진 과학기술자들과 산업 종사자들을 일반적인 이제 민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 자금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우크라이나 핵 그 비핵화 이 모델이 뭐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럴듯한 모델이다 생각돼서 북한도 이런 그 우크라이나형 모델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 이후에 자신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 의심받는 이제 이런저런 저항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특히 대러시아적인 효용이 대단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적극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조지아까지 나토가 확장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를 많이 자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게 서유럽 국가들이고요. 서유럽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그랬던 거고, 동유럽의 신규 가입국 폴란드나 발트해 3국 같은 국가들은 가장 최전방에서 러시아와 같이 그 직접적인 위협 내지는 굉장히 강력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서 좀 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점차 서쪽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어떤 외교 정책의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점점 표시하게 되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2008년 전쟁으로, 2014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래도 최소한 그 친러시아적인 세력과 이제 친서방적인 세력 사이에서 6대4 뭐 이런 정도의 이 그 균형이 있었던 거고, 때로는 뭐 친러시아적인 대통령도 당선되기도 하고, 친러시아적인 그 지방에서는 이제 러시아 지지 정당이 항상 일당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일정한 균형이 있었는데, 2014년 사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전반적인 서방 지향성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극단적인 우파, 그 우크라이나 우파 이제 민족주의 그룹들이 정치와 군부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응도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서방으로 가되 일정한 균형을 취하면서 갔던 모습들이 아니라 굉장히 러시아와의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었던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의 안보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제 나토와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상당한 무장력을 지원합니다. 해군 기지를 건설해주고 상당한 무기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사고문단을 파견을 해서 우크라이나 장교들과 이제 작전 지휘 체계, 그리고 이제 전투 체계,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게 사실은 나토 가입국이 아닌데 나토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의 나토 군들이 함께 들어와서 훈련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했다가 좀 더 우크라이나가 저쪽으로 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3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를 분쟁 지역화해서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전략들이 점차 이제 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푸틴 대통령 4기 들어서는 특히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 정치가 보수주의가 강화되어지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대러시아 민족주의라는 경향이 고조되어져요. 그러니까 대러시아 민족주의라는 거는 그 동슬라브 3국이 러시아, 백러시아, 소러시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의 러시아, 벨라루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세 나라는 동슬라브적으로 뭐 역사,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그룹들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현재 러시아가 아우르는
이 동러시아의 대러시아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적 기치하에서 이 국가들을 전부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이 러시아 안에서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우파 민족주의 경향의 강화와 러시아에서의 대러시아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미 이념적으로 뭐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던 방식들이 상당히 이제 이전과는 달라지면서 이 점차 대립적인 구도로 다가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왜 바로 그때, 그럼 하필이면은 2022년 2월 24일 그 시점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라는 촉발 요인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돈바스 전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과 서방 대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대 미국,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이런 그 대립 구도가 쫙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 군사 활동이 고조되어지는 부분에 대항해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병력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결시키는 일들이 작년 말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시점을 놓고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경고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우방국들과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전파를 하죠.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 않고 더 많은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자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유럽 안보 질서 전반에 대해서 좀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서방에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서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국으로서 뭐 나토를 가입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그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 요건이 되면 들어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의 그런 무력 시위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적대적인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향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상당히 이 극단적인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돈바스 전쟁이 이미 8년째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반란군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지역을 정리를 해야 분쟁이 있는 국가는 나토 가입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분쟁을 정리를 해야 나토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걸 분쟁 지역을 유지를 하려고 한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지가 가장 충돌하게 된 지역은 돈바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완전히 제대로 된 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요. 근데 그런 게 열려 있었던 기간이 12월에서부터 1월 사이에 이제 한 6, 7주, 한 길게 보면 8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외교의 시간이 열려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더 집결을 해요. 당연히 이제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집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집결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돈바스 지역에 대한 이 공세를 좀 강화하는 입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동부 지역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해결하되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남겨둔다라고 하는 해법들을 이제 그 국제사회와 함께 타결을 한 바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하려면 일단 이 지역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하는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리를 하려고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돈바스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 군대가 올라오고 미국은 전쟁 시나리오를 고조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행동을 좀 자제를 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쪽 지역에 있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가 도리어 강화되어져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좀 더 집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푸틴 대통령은 그걸 빌미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작전을 통해서 쓸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빌미를 가지고 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집어넣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전쟁의 촉발 요인이 됐던 거는 바로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도리어 관리되지 않고 더 고조되어졌던 부분. 이것이 결국 전쟁의 촉발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동부, 북부, 남부 3면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복잡한 양상을 끼치고 있었던 1라운드가 있었지만 결국 러시아가 키예프에 대한 군사 작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동부와 남부에 집중을 하는 구조가 되면서 현재 전쟁의 이 상황은 오른쪽 붉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제 우세한 지역과 이렇게 크림반도를 제외한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아주 열심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헤르손을 둘러싼 전투, 그 다음에 이쪽 루간스크 지역에서의 전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일단은 이 마리우폴에 대한 이 점령은 러시아가 이제 완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우폴 내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0km 가까운 지하 그 도시들이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우크라이나 그 정부군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제 수시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이 러시아 군의 이 허리를 끊어서 이 돈바스 지역과 크림을 연결하는 이 시도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2라운드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의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갈 것이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화를 하고 크림반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돈바스의 2개 공화국 독립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안 스피킹 피플이라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 러시아어 사용자를 사실은 러시아인이라고 이제 러시아 애들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러시아 민족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 상당히 러시아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로 이 러시아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러시아인이라고 대러시아 민족주의는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돈바스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뭐 전쟁으로는 직접적으로 한 15,000명 가까이, 14,000명 이상 죽었고 250만 명 이상이 이미 이 동부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이 해외로 이제 이 망명 또는 이렇게 이 전쟁 난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게 러시아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압박을 했던 세력들을 사실은 나치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생뚱맞은 단어 같아 보이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 나치라고 하는 표현을 탈나치화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의미는 바로 동부 지역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을 압박했던 그룹들을 이제 나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몰아내고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중립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 목표예요. 근데 이제 중립화 모델이 상당히 이제 논쟁이 됐지만 스위스처럼 아무데도 가입 안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스칸디나비아처럼 안보적인 이 블록에만 가입을 안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방식의 모델은 이제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더하기 여긴 러시아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미국도 들어가고요. 중국도 들어가고. 근데 독일, 터키, 이스라엘과 같은 주변에 이제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 보장을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국가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의 요청을 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해 달라라고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전쟁 목표들에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중립화 모델이 될지는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2라운드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유동적으로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약간 신호가 네. 저만 이런가요? 다른 분들 안 들리시나요? 잘 안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느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이것을 잘 보존하면서 자신들의 이 방어 목표를 잘 성취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2라운드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마리우폴 전투가 그렇게 격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3개 정도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친러 정부가 수립되는 한 이건 사실은 1차 공격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뭐 이루어지기 어려운 목표인 거고 아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2라운드의 목표 같아요. 이 러시아가 노버러시아라는 것들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노버러시아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돈바스 지역과 그다음에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이게 동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이 지역을 하나의 이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를 편입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러시아가 동부 지역을 성공적으로 접수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무력을 상당 부분 이제 이 타격을 줘야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전황으로 봐서는 이거를 러시아가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실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아주 사력을 다해서 이건 싸우고 있고 서방도 그런 우크라이나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이제 1차의 그 작전 실패라는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2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한 두어 주간의 격렬한 이제 전개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 돈바스 지역의 2개의 공화국을 계속 분쟁 지역으로 남기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계속 펴고 이런 그 방식으로 되게 그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전쟁은 가되 대규모의 전투가 일어나기보다는 계속 이제 그 치고받고 때리고 이런 식의 지지부진한 전쟁들이 지속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뭐 이렇게 전쟁에서 빠지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러시아의 실패에 해당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그 3가지 정도의 그 상황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좀 어려운 상황과 같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전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귀결될지에 따라서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계, 유럽 안보 질서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들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국제정치적 영향과 한국에 대한 함의 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훨씬 여러분들께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전쟁도 안 끝났는데 전쟁의 영향을 이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럽 안보 질서가 조정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이 무장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독일이 무장하는 것들을 유럽 국가들이 이제 막으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이제 세계 뭐 3위의 또는 뭐 3, 4위의 커다란 이제 경제 대국인데 본격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대항하는 데는 힘이 되지만 이게 이제 독일 자체도 사실은 2번의 세계전쟁의 그 주역이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좀 이 내부적으로 유럽 안보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제 여전히 나토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로 잘 갈 거냐, 아니면 점차 독일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질서의 주축으로 떠오를 거냐 하는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럽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일단은 미국 중심의 나토 질서가 러시아와 대립하는 구도가 되어짐으로써 동서 사이에서의 뭐 교류와 안정, 상호 의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반되어져 가면서 그런 구조가 약화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점쳐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을 끝내면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만들어졌던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너지, 가스 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들과 뭐 기술 이전과 그에 따른 이제 러시아의 이 유럽 경제의 어떤 이 상호 의존적인 이 편입 부분이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칼로 이 물을 자르듯이 자르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용이한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 진행되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탈냉전 질서라는 것이 종언되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탈냉전 질서의 특성은 미국이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구축해서 전 세계를 어쨌든 하나의 무역 질서, 하나의 금융 질서, 그리고 하나의 규범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노력이잖아요. 근데 무역 질서 만드는 것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이제 성공을 했던 거고, 금융 질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가치 질서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중국이나 또 제3세계 국가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중동아랍의 뭐 테러 그룹들, 이게 상당히 이제 반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치 질서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하나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서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 이젠 점차 다시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의 단일한 세계 질서라는 것이 점차 와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전망들이 나와요. 완전한 와해는 아닐지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탈냉전 질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면 포스트 콜드 워 인터내셔널 오더 탈냉전 국제 질서가 과연 어떤 형태의 질서가 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는 신냉전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신냉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는 100% 동의는 안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냉전 질서가 동일하게 구현되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러시아 의존이 커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유라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었던 질서와는 다른 종류의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둘 사이에는 냉전과 같은 식의 반목과 이 문제가 생길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전략 경쟁이 있고, 그 다음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있어서의 안보 경쟁이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중러의 연대는 미국과 대립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과거와 같이 안보 시기에는 죄송합니다. 냉전 시기에는 안보 문제랑 경제 문제, 그러니까 시큐리티, 에코노미 이 두 개의 축이 함께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큐리티 문제에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에코노미 문제에서 완전히 대립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대단한 제재를 주도해가고 끌어가고 있는데, 이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 국가들도 있지만 저 나라는 분명히 미국 따라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지금 미스터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런지 뭐 이제 개별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상과 관련되어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담을 요청하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거를 지금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뭐 러시아와 계속 이렇게 교환하는 모임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란이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랑 이제 관계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는 이제 버팀목으로 이제 러시아를 활용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우리가 특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그 다음에 인도 이 네 개의 국가가 소위 말하는 인태 전략이라고 했죠. 인도 패시픽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스트고, 인도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완성됐다고 굉장히 좋아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가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뭐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 석유를 판매한다니까 우린 그걸 사서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의 브릭스 네트워크가 다시 작동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제 뭐 중국도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거나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명백하진 않지만 그래도 러시아에 대한 심정적 지지 같은 것들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얼마나 갈 거냐의 문제도 사실은 아직은 불확정적이고, 중국의 포지션이 확실히 러시아를 부담으로 안으면서 이걸 끌고 가서 미국이랑 같이 전쟁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어떤 좋은 전략적 협력을 계속 잘 유지해 가는 정도는 가겠지만, 이거를 한 편 먹고 미국이랑 완전히 대립적 각을 세우는 형태로 새로운 질서를 따로 구축하겠다? 이런 전략이 중국 안에서 서 있다라는 확신도 없는 데다가, 서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해도 뭐 인도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중간자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냉전이라고 하는 형태의 완전히 분열된 세계 질서가 등장할 거다라는 식의 이 예단을 내리기는 좀 섣부른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대립적 구도가 안보적으로 가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이익을 취하고, 또 문화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상호작용들을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냉전 구조보다는 훨씬 더 중충적인 경쟁과 대립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형태의 질서로 변모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멀타이 리저널한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하나의 질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 질서를 주도해가는 형태의 그 세계 질서, 모자이크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커다란 움직임과, 여기에는 뭐 인도 같은 국가들은 여기에 사실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미국이 다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을 결속해서 규칙 기반의 이런 어떤 그 세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당분간은 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신냉전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뭐 그것에 따라서 안보 이슈에서는 경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군사안보가 중요해지면서 군사안보와 관련되어진 이 군비 경쟁들이 진행되어질 것 같고,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핵 경쟁이 동아시아에서 진행될 가능성들이 이제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은 여러분들 훨씬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뭐 공잡해서 문제 안 쓰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중단기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급망 자원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제 산업 생산까지 가느냐 하는 이 구조가 훨씬 지금까지보다는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서방 중심의 그 이 금융자본주의와 뭐 중국 중심의 산업자본주의의 대립 구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자원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자원 부국들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형태로, 이 경제에 있어서의 싸움도 조금은 더 복잡해지는 구도로 갈 것 같다라는 정도의 전망들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조금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질 부분은, 이제 자원, 그러니까 석유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식량 시장이 굉장히 이게 thin 마켓이잖아요. 이게 여력이 별로 없는 마켓인데, 여기에 지금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뭐 그 지금 미국이나 이 소위 말하는 케언즈 그룹 관련되어지는 데서 나오는 이제 그 올해 예측치를 보니까, 이 가뭄이랑 이 기상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작황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각 국가들이 이제 그 식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국내 정치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보호주의적인 입장들을 식량에 대해서 취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은 아마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걱정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사실은 일정 정도 좀 그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압력에 노출되게 될 것 같다는 점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의 안보 문제가 이제 굉장히 현안으로 터졌기 때문에
아시아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유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을 아시아에서 집중해가지고 중국을 컨테인 해보겠다라고 했던 미국의 이런 전략이 사실은 한편으로 계속 지속되겠지만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국의 여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럽에 신경 쓰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와 미국 뭐 조야에서는 중동도 저렇게 둬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다시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 축이죠. 유럽, 중동, 아시아라고 하는 이 세 축을 미국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다시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여력이 미국에게 있느냐 이제 하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일정 정도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한국에 대한 함의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이게 경쟁하는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지정학적 중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교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신중한 외교들이 중요한데요. 이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을 하거나 이쪽 저쪽을 이렇게 스윙하거나 하는 전략들보다는 자기에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일정하게 쭉 유지하면서 변화를 하더라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전략이 주장학적 중간국의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사태 이후에 이런 그 균형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 러시아와 그 이제 이런 대립으로 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한국 경우도 지정학적 중간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의 신중함을 가지되 이것을 좀 국내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 폭넓은 합의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 대한 함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한국 그 외교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주는 몇 가지 과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된다. 이제 한미 동맹은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한국을 또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한국의 균형점을 잘 잡을 것이냐. 그 이제 다면적인 경쟁들이 가고 있는 이 새로운 신세계 질서 속에서의 한국의 외교적인 지향점, 균형점을 잘 가지되 그 속에서 특히 미중 경쟁의 구도 안에서 한국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정적 중간국들 사이에서 연대라든지 창조적인 소다자 협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이 자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외교적 자율성의 공간을 만들어 둬야 이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과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가 결국은 이 외교안보적인 이 초당적인 노선들을 가지고 쭉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국내 정치적인 합의 기반. 그러니까 외교가 너무 정치화되어져서 가기보다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우리의 어떤 그 중심점을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외부에 발신을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양쪽에서 서로 이용하려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튼튼한 국가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균형점을 잘 일관되게 끌어갈 때, 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외교적인 지향이 상수다.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과제들을 한국 외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현재 그 전쟁 국면의 원인과 근인과 촉발 원인 그리고 전쟁의 영향까지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사범 원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그 궁금했던 부분도 언론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의 강자들, 이를테면은 그 지역에서 터키나 이란, 이런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강자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유럽에서 독일의 재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같은 이유로 아시아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파병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제 JTBC 팩트 체크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 발표한 파시즘에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가 같이 그 파시즘의 상징으로 나왔다가 일본의 항의를 받고 히로히토를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일본의 재무장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더 많은 토론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의 질서에서 이제 안보 이슈가 좀 더 경직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이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군비 경쟁이 고조되어질 거고,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핵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어질 이 가능성, 그런 압력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기존의 안보리 5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유엔 구조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안보리 개편 구조 논의가 나올 거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후보국이 독일이랑 이제 일본이 돼요.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조금 더 확대하는 형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그 뭐 독일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쉽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논의가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독일이나 일본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외교 안보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 요구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독일에서 이 무장이 이제 독일이 핵을 가지는 것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이 논의가 이제 가게 되면, 그건 이제 유럽에서 정말 커다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의 핵 정도로 이 유럽의 안보 질서를 뭐 독일이 이제 이 전략 및 이 컨벤셔널 파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맡는 정도로 분업 구조를 가지고 가는 식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아인 거죠. 그런 유럽적 구조와 달리 아시아에서 결국은 동맹 질서가 안보의 기본 축으로 돼 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잘 뭐 아시겠지만 허브 앤 스포크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심 허브가 돼서 안보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 뭐 미일 동맹, 한일 동맹, 이런 식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가지고 있는 바이래처럴한 것들을 엮어내려고 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가지고 있는 뭐 인도의 어떤 한계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오커스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안보 질서의 핵심적인 자기 이해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그 저변에 가지고 있는 동맹 체제, 이거를 계속 구축해 가는데,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든 일본의 역할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일본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적극적인 군사 활동이 가능해지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데 미국이 반대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뭐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중국에 의한 유사한 그 문제가 생겨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양안 관계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어지면서 중국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될 때,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이 군사적인 안보의 밸런싱을 어떻게 맞출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이 핵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각 국가의 국내 정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장 논의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은 뭐 핵무장을 더 고도화시킬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상당한 정도로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진 약간 좀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입장들을 보니까 지금 중동의 안보 질서를 이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UAE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 새롭게 이제 화해하는 제스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서 굉장히 적대적인 소위 말하는 아랍 국가 대 시아파 맹주인 이란 사이에서의 대립 구도가 일정 정도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이 가는 분위기가 보이는 이런 중동 질서의 변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면서 중동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어떤 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러시아 이, 이 대러시아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강화해 가는 것이 이런 중동 질서 내부의 동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자본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해서 이 이제 군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에는 또 그 구소련 지역으로부터 온 굉장히 많은 이 이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대립해서 압박하는 데 대한 내부적인 또 이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국내 정치와 지역 정치, 그 다음에 국제 정치의 이 삼중 구조 안에서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터키는 흥미로운 이제 지점인데, 터키는 에르도안 이후에 사실은 미국이랑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해서 이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 미국의 압박에 이제 해증을 하는 대상으로 러시아를 활용해 왔었는데, 이 전쟁과 함께 터키가 미국의 이제 그 입장을 상당 부분 이제 좀 들어주면서 러시아의 편을 들기보다는 이 중도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서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는 자기 지역 강국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일정 정도 강화하는 계기로 이것을 사용하려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터키가 완전히 미국 편을 든다거나 완전히 러시아 편을 드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또한 그 지역 강대국들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우리 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재훈 이사장님께서 오늘 목이 좀 아프셔서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서 EU 앵커 정책의 역할은 없었는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로 보는 그 우려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좀 질문하셨고, 코멘트로는 과거 지역 분쟁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복구 사업이 개시되면 그간의 전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동유럽과 중부 유럽과의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신정부의 국익 외교의 성적표도 이를 통해서 좀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코멘트로 주셨습니다. EU 앵커는 뭐 아시겠지만 EU 가입 조건으로 EU가 역계 국가들의 외교적 지지를 얻어내는 정책입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EU 앵커도 작동을 분명히 이제 한 부분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재 상태에서 유럽과의 연계를 이 전후에 이제 강화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중립화와 관련되어진 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져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입장을 상당히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은 유럽과의 관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EU와의 연계성을 계속 확장해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협상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 중에도 EU 가입 원서를 함으로써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면에서 러시아의 능력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패배를 감수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들은 메뉴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러시아가 상당히 이 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결의가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이제 빼고 나와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분쟁 지역을 남겨두고 이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군사력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는 이거를 그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길게 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분쟁 지역화 전략이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변수는 사실은 러시아의 국내 정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의 결국은 내부적인 그 전쟁에 대한 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결집도 돼 있고 초창기에는 전쟁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제 상황이 진전되어지면서 서방의 그 파상적인 경제 공세랑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동안의 이제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다시 이 반추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100%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전쟁을 일단은 이겨내야 된다라는 쪽에 결집이 상당 정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83%, 81% 이렇게 나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전쟁에 대한 지지라는 게 상당한 정도의 무슨 조작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이거 국군까지 걸면서 할 전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군을 걸더라도 전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이게 대러시아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인데 러시아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격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패배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남겨놓으면서 결국은 이 전쟁은 계속되는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코멘트는 정말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업 쪽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면 안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후복구가 굉장히 사실 세계에서 이제 주제없는 커다란 이제 전후복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무기 부분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인도적 지원과 그 외에 이제 방어적 의미에서 뭐 헬멧, 구호품 뭐 이런 거 군 장비들 뭐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지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그 우리 들어와 있는 뭐 그 이 T형 전차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준다고 한다는 거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변화시킬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을 등거리 이 정책을 가지고 가면서 러시아와 한반도, 그러니까 러시아, 남한, 북한으로 연결되어진 이 고리가 동북아에서 일정한 중간지대로 활동해서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좀 이렇게 이 나름대로 러시아가 이익을 챙기면서도 이 지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군사적인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북중러 이제 군사적인 이 협력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남쪽의 한일러 구조랑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조를 상당히 이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후복구 사업에 진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계속 모색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사실 자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도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 무기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국과 같이 좀 한다 그러면 좀 강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는 분들도 꽤 주변에 있었는데 그런 또 북한과의 관계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들 또 좋은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9시 정도면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뭐 한 분 정도 또 질문 받거나 혹은 코멘트 듣거나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시거나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CC 글로벌이라는 컨설팅사의 한국 법인장으로 맡고 있는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배 교수님. 제가 여쭤볼 부분은 지금 러시아와의 중국 관계인데요. 지금 뭐 외신이나 신문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그런 그 투자자들이 사실 중국의 노선에 반대를 해서 친러시아 노선에 반대를 해서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압박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자금이 중국에서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이고요. 앞으로 중국의 노선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국제사회 동의를 할 것인지,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푸틴이 지금 52년생입니다. 예, 나이가 많으시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이제 71살인데 언제까지 건강하게 사실 건지, 예, 그리고 언제까지 실권을 잡고 출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좀 많이 궁금해요. 혹시 반대파가 없는지, 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중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되어졌던 자본들이 이제 이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도리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중국 자본시장 연구에 계신 이 회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이게 제가 이렇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또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 군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이제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는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모임은 러시아 국내 정치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은 얼마나 갈 거냐. 2000년에 대통령 하기 시작했으니까 22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40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말에 대통령 시작했을 때.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푸틴 대통령이 1기, 2기, 메드베제프식의 총리, 그 다음에 3기, 4기에서 지금 4기 대통령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년까지 이제 4기를 보내게 되는데, 1기 대통령은 49세의 대통령. 어리죠, 사실은. 근데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도 있었고, 애국심이 충만한 아주 이 똘똘한 그 이전에 보였던 전형적인 러시아 사람 같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고, 그 전에 이제 일친 대통령 술 한참 마시고 그러는데 이 사람 술도 안 마시고, 월콜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 열심히 하고, 실제로 이제 이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 정말 디테일을 잘 꿰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커다란 줄거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쪽에서 얘기하고 실무선에서 얘기하게 합시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와 이런 것까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서 가끔 사람들 이제 당혹하게 만드는 정상들 당혹하게 만드는 이제 상황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푸틴 대통령의 일기의 기본적인 대외 노선이라는 게 실용주의적 국제주의였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랑 실용주의적인 국제주의. 근데 이제 2기에 들어오면 푸틴 대통령이 이제 Great Power Balancing이라고 하는 강대국 균형화 정책론자로 이제 변화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밸런싱이라고 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기에는 서방과의 그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거죠. 그게 그러다가 2기에는 이제 그런 그레이트 파워 밸런싱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가 있었고 3기에 가서는 그 대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영향력 확장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주의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4기에 오면 1기 때는 생각도 안 했던 무슨 알렉산더 두기닌이 뭐 포로하노프니 이런 소위 말하는 뭐 유라시아주의 중에서도 강성 유라시아주의 아니면 민족주의 중에서도 우파 민족주의 이런 사람들의 담론들이
4기 대통령의 연설 속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대러시아 민족주의. 그러니까 실용적 국제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레이트 파워 밸런싱, 그리고 대유라시아 제국 건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러시아 민족주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아크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간 것이 대통령 혼자 그렇게 바뀌어갔느냐? 저는 러시아 사회가 여기에 같이 따라서 보수화되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독재자는 항상 혼자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주변의 그룹과 그 다음에 대중적인 안목의 지지 같은 것들이 함께 얽혀지는 구조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러시아 안에서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가 동원에 의한 것이나 압박에 의한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야당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세력도 있고 이 러시아가 잘못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좀 창피함 같은 것들도 있어요.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가 되었다. 이런 데 대한 굉장한 이 리그렛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푸틴 대통령 완전히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러시아가 이제 서방의 요구에 다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유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상당한 정도 이런 거죠. 이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한 문제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어떤 중요한 이유라면,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의 어떤 기본적인 안보 이해를 지키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노력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우리를 체제적 안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의 이유들이 서로 함께 공존을 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뭐 유보적, 소극적 내지는 적극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한 가지, 러시아가 보수주의화되면서 푸틴 대통령 이후의 체제를 생각해 봤을 때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푸틴 대통령 이후에 대단한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 두려움이 사실은 이 러시아 정치 체제를 이제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상당한 이제 문제점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보시면 러시아 정치 체제가 저런 고민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리 러시아만 이 사회가 보수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러시아 민족주의, 대유라시아 국가주의를 고개를 살짝 돌려 아시아로 오면 대국 굴기와 중국몽으로 중국 사회 역시도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글로벌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 안보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개편에도 주요한 캔디데이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중간국 낀 나라라는 측면에서 오늘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비단 유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서 신범식 교수님을 모셨는데 강의도 그렇고 저희 또 회원님들의 논의도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에도 이슈에 맞는 좋은 연사분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